부르즈 칼리파의 마지막 조각이 오늘 설치됩니다. 두바이의 피뢰침 역할을 할 강철 첨탑이에요. 데이비드 브래드포드 씨와 그의 팀은 3줄 잭을 이용해 첨탑을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첨탑의 무게 중심은 집점점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제 이 장면을 여러분의 일상 경험과 연결해보세요. 지금 첨탑 들어올리기 작업에서 큰 문제를 발견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작업은 제한으로 끝이 없는 일이에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롤러 가이드를 사용하여 첨탑의 측면 안정성을 유지했습니다. 긴 8단계의 리프팅 작업 끝에 첨탑은 최종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작업자들은 즉시 그것을 제자리에 고정시켰습니다. 첨탑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부르즈 칼리파의 디자인에 흥미로운 꽃잎 모양이 눈에 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꽃잎의 수를 늘려봅시다. 이렇게 변형된 건물 가장자리에서 알아볼 수 있는 형태가 형성되는 것을 보시겠습니까? 최상단 부분이 나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르즈 칼리파의 이 새로운 디자인은 최상단에 나선형 꽃잎이 없습니다. 이 단순한 디자인의 경우 강한 바람이 건물을 격렬하게 진동시켰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전에 이런 현상을 목격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체가 주변을 흐르는 유체는 와류 방출이라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 과정은 변동하는 힘을 생성하며 이 힘은 건물이 진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엔지니어들이 고층 구조물 꼭대기에 나선형을 추가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소용돌이를 깨기 위해서죠. 부르즈 칼리파의 경우 건물 자체의 형태가 나선형 역할을 합니다. 설계 엔지니어 빌 베이커의 영리한 해결책이었죠. 바람을 교란시킨 것입니다. 부르즈 칼리파의 구조적 해부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개의 부벽으로 지지되는 중앙 코어. 중앙 코어는 건물의 척추 역할을 하며 156층까지 고강도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독창적인 설계 덕분에 부르즈 칼리파는 다른 건물들을 높이에서 앞섰습니다. 유리 외장재는 이 보강된 골격을 단순히 덮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커튼월 설계라고 불리는 유형의 디자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것이 훌륭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그런 구조물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경험 많은 엔지니어조차도 콘크리트를 그처럼 높은 곳까지 펌핑하는 작업에는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층부 콘크리트 타설은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부르즈 칼리파 건설 관리자 데이비드 브래드포드 씨는 기존 콘크리트 펌핑 기술로는 80층 이상에서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결책은 세계 최고 높이인 606m 수지 콘크리트 펌핑 기록을 세울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새로운 콘크리트 펌핑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츠마이스터, 삼성, BASF, 유니믹스 엔지니어 팀은 이날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606m라는 기록적인 콘크리트 펌핑 업적의 진정한 주인공은 부츠마이스터가 개발한 고성능 콘크리트 펌프였습니다. 또한 엔지니어들은 부르즈 칼리파를 위해 600m 높이까지 분리 현상 없이 펌핑이 가능한 특수 콘크리트 혼합물을 개발했습니다. BASF가 개발한 이 혼합물에는 글레니움 스카이 504라는 혼합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콘크리트는 경화되기 전까지 3시간 동안 작업 가능 상태를 유지하여 작업자들이 혼합, 펌핑, 타설을 완료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강력한 펌프는 200바의 출구 압력을 생성합니다. 대기압의 거의 20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 콘크리트 펌핑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S튜브 밸브입니다. 왼쪽 피스톤이 밸브를 통해 콘크리트를 펌핑하는 동안 오른쪽 피스톤은 동시에 호퍼에서 새로운 콘크리트를 흡입합니다. 오른쪽 피스톤이 펌핑하기 직전 S튜브 밸브는 위치를 전환합니다. 꽤 멋지죠? 이렇게 고압 콘크리트는 이 파이프들을 통해 이동을 시작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콘크리트 펌프 가동 후 콘크리트가 이 높이까지 도달하는데 거의 35분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콘크리트가 붐에 도달합니다. 콘크리트 펌프의 붐은 그림과 같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유압식으로 제어되는 이 붐은 기동성 덕분에 바닥의 어느 지점에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세운 그날, 팀은 3대의 펌프를 동원해 사상 최고 높이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콘크리트 시공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바이의 고온을 극복하기 위해 야간에 콘크리트 주입을 진행했으며 시공 특성 유지를 위해 콘크리트 혼합물에 얼음 조각까지 첨가했습니다. 사실 팀은 주요 펌핑 작업 전에 새로운 푸츠마이스터 펌프를 수평 배치로 시험해 보았습니다. 콘크리트 펌핑은 부르즈 칼리파 프로젝트에 사용된 수많은 건설 혁신 기술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육각형 코어는 부벽과 결합되어 심한 폭풍 속에서도 굽힘을 최소화합니다. 흥미로운 사실, 이 육각형 코어에는 부르즈 칼리파의 거대한 엘리베이터 시스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빌 베이커의 천재적인 설계 결정이었습니다. 햇빛이 건물 중심부까지 닿지 않는다면 그 공간을 엘리베이터에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베이커의 꽃잎 모양 설계 덕분에 햇빛은 타워 내 모든 생활 공간에 도달합니다. 부르즈 칼리파 건설 영상에서 특유의 노란색 재료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점프 거푸집 공법입니다. 거푸집 기술은 일반 거푸집을 이용해 제작된 경화 콘크리트에서 시작됩니다. 엔지니어들은 먼저 그 주변에 거푸집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이 시스템은 거푸집, 트랙, 유압 시스템이라는 세 가지 핵심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립된 거푸집은 매끄러운 구조를 보장하기 위해 거의 공극이 없는 이음매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두 개의 별도 유압 시스템이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 시스템은 거푸집의 분리 및 재부착을 담당하고, 두 번째 시스템은 거푸집을 다음 층으로 들어올립니다. 거푸집을 다음 층으로 들어올리기 위해 유압 시스템은 정교한 잠금 해제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제 첫 번째 유압 시스템을 작동시켜 거푸집이 굳은 콘크리트에서 분리되도록 합니다. 거푸집 내면은 매끄러워야 합니다. 다음으로 엔지니어들은 두 번째 유압 피스톤 세트를 작동시켜 거푸집이 레일을 따라 상승하도록 합니다. 다음 층에 도달하면 거푸집이 안쪽으로 수축되어 다음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밀폐된 몰드를 형성합니다. 이제 엔지니어들은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콘크리트가 굳으면 트랙이 확장되고 거푸집이 다시 상승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최종 콘크리트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됩니다. 몇 차례 반복 후엔 이전 트랙을 재사용하여 자재 효율을 극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점프폼 기술은 인력 요구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 그림은 부르즈 칼리파의 전체 콘크리트 구조를 보여줍니다. 중앙 코어와 부벽 외에도 교차벽과 기둥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들은 이 공간들 안에 생활 공간을 독창적으로 설계하여 모든 거주자가 자연 채광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엔지니어들이 부벽을 단일 구조물로 건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중간에 틈이 있는 두 개의 분리된 부벽으로 설계했습니다. 이 틈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주거 공간으로 이어지는 복도 역할을 했습니다. 참으로 독창적이지 않나요? 타워 크레인은 철근부터 유리 패널에 이르기까지 자재를 필요한 높이까지 운반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크레인들은 자체 높이 조절 장치 덕분에 부르즈 칼리파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 크레인이 어떻게 높이를 늘리는지 명확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건물은 빠르게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 브래드포드의 우려대로 내부 작업은 전혀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유리 외장재가 아직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부 마감재가 없으면 엔지니어들은 내부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바람이 강하고 기온이 높기 때문입니다. 유리 외장재 공급을 담당한 업체가 납기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연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은 새 계약을 체결했고 사전 제작된 유리 외장재가 마침내 조립되었습니다. 티타늄 특수 코팅이 적용된 이 유리는 바람을 차단하고 건물 내부 온도를 크게 낮췄습니다. 유리 패널의 조립 과정은 보는 것만으로도 흥미로웠습니다. 부르즈 칼리파에 사용된 대부분의 유리 패널은 1.4m 곱하기 3.3m 크기입니다. 이 패널들의 유일한 구조적 지지대는 바로 이 브라켓들입니다. 나머지 연결부는 오로지 맞물림 구조에 의존합니다.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패널의 측면이 인접 패널과 맞물립니다. 또한 각 패널 하단에도 유사한 끼워 맞추기식 연결 장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유리 패널은 브라켓에 자체적으로 고정됩니다. 유리 패널 설치가 진행되면서 부르즈 칼리파는 화려한 최종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상단 꽃잎의 나선형 구조는 건물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 강조했습니다. 실험을 통해 이 나선형 구조의 중요성을 살펴봅시다. 여기서 저는 원통을 부드럽게 흐르는 물속에 천천히 넣고 있습니다. 몇 초 후 원통이 진동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관찰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실린더 뒤에는 수많은 소용돌이가 생기며 이들이 진동합니다. 이를 와류 발산 현상이라고 합니다. 와류 발산으로 생성된 진동하는 힘이 실린더를 진동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실린더에 경사진 핀을 부착했습니다. 지금 관찰해보면 여전히 소용돌이가 존재하지만 이들은 진동하지 않으며 마치 마법처럼 진동이 사라집니다.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빈 상태의 부르즈 칼리파의 무게가 50만 톤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두바이의 약한 토양이 어떻게 이처럼 거대한 구조물을 지탱할 수 있을까요? 두바이의 토양은 주로 느슨한 모래와 약한 퇴적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0m 깊이까지 굴착한 후에도 엔지니어들은 견고한 안반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지역에 부르즈 칼리파를 위한 일반적인 래프트 기초를 시공했다면 재앙이 되었을 것입니다. 수석 엔지니어 빌 베이커는 주변 토양의 마찰력을 활용하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해결책을 고안했습니다. 여기에서 빌 베이커는 가늘고 날카로운 막대를 모래에 밀어넣는 방식으로 이 개념을 시연합니다. 특정 깊이 이후로 막대가 더 이상 가라앉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래 입자 사이의 마찰력이 깊이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해 베이커는 래프트 기초 아래에 여러 개의 말뚝을 추가했습니다. 각 RCC 말뚝은 부르즈 칼리파 10층 높이에 해당하는 깊이까지 뻗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 과제는 설계도를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 이 말뚝들을 절대적인 정밀도로 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엔지니어들은 오거 굴착기를 이용해 깊은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 장비의 블레이드는 토양을 효율적으로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브래드포드 씨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두바이의 높은 지하수 수위였습니다. 중장비의 진동으로 인해 시추공 벽이 붕괴될 위험이 있었고 이로 인해 염분이 많은 지하수가 유입될 수 있었습니다. 브래드포드의 독창적인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시추 유체를 도입한 것입니다. 토양을 굴착하는 동시에 엔지니어들은 특수 슬러리를 오거 샤프트를 통해 주입했습니다. 이 고밀도 슬러리는 시추공 벽면에 정수압을 가해 붕괴를 방지했습니다. 시추공이 안정화되자 작업자들은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토양이 손상되지 않도록 임시 중공 스틸 케이싱을 삽입했습니다. 다음으로 긴 원통형 철근을 시추공에 배치했습니다. 일반적인 콘크리트 타설에서는 진동기를 사용해 다짐을 확보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깊은 시추공에서는 진동기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대신 액체처럼 흐르는 특수 자가다짐 콘크리트를 사용해 공기 주머니를 자체적으로 제거했습니다. 기초 공사만 2년이 걸렸습니다. 이 영상은 부르즈 칼리파의 전체 기초 공사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제 두바이의 느슨한 토양 위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견고한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첨탑이 없다면 부르즈 칼리파는 미완성처럼 보일 것입니다. 사실
강철 첨탑이 없었다면 부르즈 칼리파의 높이는 685m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 첨탑의 무게는 4,400톤에 달합니다. 첨탑의 엄청난 무게에 놀라셨나요? 자세한 분석이 담긴 제 글을 확인해보세요. 이 244m 길이의 첨탑을 세우는 것은 엔지니어들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의 해결책은 건물 내부에서 첨탑을 조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엔지니어들은 5m 길이의 부품을 156층까지 들어올려 첨탑을 정교하게 조립하고 용접했습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남았습니다. 완전히 조립된 첨탑을 어떻게 들어올릴 것인가? 그 높이에 크레인을 배치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분명 하늘에 크레인을 놓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대안은 스트랜드 잭입니다. 이제 3개의 스트랜드 잭이 작동하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먼저 스트랜드들은 첨탑의 3 지정된 집점점에 부착되었습니다. 이 연결 지점들이 첨탑의 무게 중심보다 훨씬 아래에 위치해 있음을 주목하세요. 영상 초반에 보셨듯이 엔지니어들은 건물의 3가지 다른 높이의 위협잭으로 지지된 측면 가이드를 사용했습니다. 작업 과정 전반에 걸쳐 롤러 가이드를 조정했으며 8단계의 리프팅 과정을 거쳐 첨탑은 최종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첨탑은 중요한 통신 허브이자 두바이의 피뢰침 역할을 합니다. 제다 타워가 부르즈 칼리파의 높이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길 바라며 제 채널을 패트론에서 후원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